자, 5월 29일 수업 시작할게요. 어제 우리가 스프링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만들어 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의 최상단에 골뱅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적용하면은 이제 이 클래스를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컨트롤러의 역할은 일단 가장 큰 첫 번째가요, URL에 반응하는 메서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서드 위에 그 골뱅이로 시작하는 그 URL 정의 구문이 있었죠. 결국은 이 컨트롤러 안에 있는 요 메서드 안에 웹브라우저가 접속하는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여기에 접속을 해요. 그러면 이 메서드가 쭉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실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값을 모델이라는 객체에다가 담아요.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HTML을 부르는 거죠. 이때 이 모델 객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 HTML 파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HTML이 아니고 그 타임리프라고 하는 그 우리가 어제 봤었던 핸들바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그 자바 변수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실행된 결과가 웹브라우저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컨트롤러에 의해 호출되는 HTML을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VC 중에서 어제 뷰와 컨트롤러를 본 거예요. M 남았네요? 미리 봤잖아요. 마이바티스 매퍼랑 서비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매퍼랑 서비스를 여기에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만 알면은 사실 이제 가장 큰 고비는 넘긴 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스프링이 갖고 있는 갖가지 잡다한 기능들이에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결국 이제 웹브라우저가 쭉 접속을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컨트롤러예요, 뷰예요? 뷰가 보이는 거잖아요, HTML 파일이. 그러니까 컨트롤러의 실행 과정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고요. 컨트롤러의 실행 과정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어떤 과정으로 실행하는가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알고 싶으면은 그 출력문으로 변수값 같은 거 부단히 찍어 봐야 돼요. 출력을 해봐야 돼. 이 변수값이 뭘까 그냥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봐야 답 안 나온다고요. 직접 소스 코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뿐이라고요.
근데 이제 컨트롤러가 그 갖고 있는 변수값들 일일이 출력하는 것조차도 잘 안 하게 되니까 최소한의 정보는 이제 얘가 자동으로 출력하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쿼리 스트링 변수를 컨트롤러한테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변수 값이 과연 웹브라우저로부터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일일이 출력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출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아예 자동으로 출력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왜냐면 출력하는 게 나도 알아. 귀찮거든요. 그 밖에 이 컨트롤러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변수들, 확인이 필요한 변수들, 그리고 실행 과정. 컨트롤러가 메서드를 여러 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웹브라우저가 여러 개가 접속을 할 거라고요. 지금 우린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 웹브라우저 하나만 접속을 하지만 실제로 실행을 시키면은 웹브라우저 여러 개가 막 동시에 접속하고 정신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웹브라우저가 접속했는가, 그리고 어떤 메서드가 호출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행 과정,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출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출력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로그라고 합니다. 백엔드처럼 실행 과정이 눈에 안 보이는 프로그램을 작업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로그 체계예요. 과연 이 백엔드가 어떤 과정으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나중에 이따가 해보면 알겠지만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하는 결과값 하나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스프링 자체가 자동으로 출력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내가 출력한 거 찾으려면은 스크롤 뒤지다가 끝나요. 그래서 그 출력 내용들을 텍스트 파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이걸 로그라고 해요. 네, 그래서 로그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자, 자바에서 로그를 처리하는 프레임워크는요, 일단 SLF4J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롬복 사용해 봤었죠. 이 롬복에 저장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는 껍데기만 있는 거지 실제로 구현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가 로그백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프링부트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부트 안에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백엔드가 작동하는 과정을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기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하는 모든 내용을 텍스트 파일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로그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전에 DB 연동할 때 그 마이바티스 하면서 봤었습니다. 그때도 로그를 남겼으니까요. 그때 걔예요. 그때 사용했던 걔라고요. 자, 프로젝트 만드시면 되는데 프로젝트 생성 과정 어제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뭐 일일이 또 다시 보여줄 필요 없죠. 자, 패키지 정보랑 그룹 아이디랑 아티팩트 아이디만 제시해드리면은 프로젝트 만드시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 생성 과정에서 디펜던시즈 어제 필수적으로 선택할 거 3개 있었잖아요. 이제 예제가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추가되는 게 있을 거예요. 어저께는 요 4개를 썼는데 오늘 롬복을 신규로 추가할 겁니다. 롬복이 뭔지는 잘 알잖아요. 자랍인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애. 프로젝트 만들 때 선택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만드시고 이제 프로젝트 파일 구성인데요. 자, 프로젝트 만들면은 이게 이제 그룹 아이디고 얘가 아티팩트 아이디죠. 그럼 이제 로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기는 메인 클래스예요. 어제는 이 메인 클래스에 직접 고쳤는데 오늘은 이제 컨트롤러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싱글하고 붙은 애들은 새로 만드셔야 되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로그 처리도 이미 해봤단 말이에요. 그때 그 로그백이라고 하는 XML 파일을 사용했었는데 스프링에서는 파일 이름이 바뀌어요. 고정돼 있어요. 로그백 스프링.xml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싱글하고 들어있는 것 파일들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템플릿 폴더 안에 index.html 파일도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로그백 설정 내용은 예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할 거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그때 수업 영상 찾아보세요. 이 파일은 완성된 거 제가 지금 그 실습 자료 안에 소스 파일 자체를 따로 하나 넣어놨으니까 파일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그거 꺼내서 보세요. 근데 이거 사용할 때 주의할 거 하나 있었죠. 자, 프로젝트 패키지 이름을 맞춰줘야 돼요. 중간에 본인이 프로젝트 패키지 이름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룹 아이디를 본인 입맛에 맞게 작성하셨으면 여기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전에 데이터베이스 할 때 이거 안 고쳐갖고 로그 안 나오시는 분들 꽤 많았어요. 어디였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은 예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했었던 그 로그 설정 파일 그대로 복사하세요. 어차피 같은 파일이에요. 그 서비스 패턴 마지막 예제에 보면은 그 로그백.xml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다 쓰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파일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프로젝트 먼저 생성을 할게요. 뭐 한 5분이면 돼야 될 거긴 한데 이제 두 번째라서 아직 시행착오가 좀 있을 거니까 시간 좀 여유 있게 잡아봅시다. 자, 프로젝트부터 만들게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도 봤었던 부분인데요. 로그를 사용하는 방법, 설정 파일이 있다면 일단 클래스 위에 slf4j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하고요. 그러면 얘가 로그라는 이름의 객체를 자동으로 만들어요. 그 객체를 사용해서 debug info one error 이런 식으로 이제 메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면 이제 홈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했잖아요. 여기까지 생성돼 있으셔야 돼요. 자, 홈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붙였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이제 이 컨트롤러가 이제 컨트롤러로 사용하겠다라는 명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slf4j 이거 어노테이션 적용할 때 자동 완성기는 꼭 쓰시라고 했어요. 그래야 임포트 구문이 자동으로 생겨요. 만약에 타이핑을 다 했다. 그럼 뭐 임포트 직접 넣어야죠. 아니면은 여기서 컨트롤 점 눌러서 임포트 하시면 돼요. 자, 이 slf4j가 로그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제 URL에 반응할 메서드를 만들게요. public string hello world라는 메서드를 만들 거고요. 일단 메서드 만들면 모델 파라미터는 무조건 받으세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임포트 들어가요. 모델은 어제도 썼으니까 임포트 할 때 이름 잘 챙겨봐야 돼요.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org.springframework.ui라고 되어 있는 애 골라서 임포트 하셔야 돼요. 자, 이 메서드는 슬래시라는 URL에 매핑되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메서드 위에 get mapping이라고 넣어야 되죠. 이 get mapping도 임포트 들어갑니다. 자, 뭐 하나 할 때마다 임포트 들어가요. 자, 슬래시로 넣었다라는 거는 이 메서드가 이 웹사이트의 인덱스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라미터는 아직 안 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빨간 줄이 가고 있는 이유가 얘가 문자를 리턴하게끔 한 건데 아직 리턴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return index라는 문자를 리턴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리턴했다라는 거는 리소시즈 폴더의 템플릿 안에서 index.html을 화면에 보여주겠다는 뜻이죠. 일단 이게 제일 커요. 자, 요 메서드가 호출될 URL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리턴한 거는 사용할 HTML 파일의 이름을 지정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면 자, 작동하면은 여기 터미널 쪽에 스프링이라고 이상한 로고 뜨고요. 뭔가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게 생겨요. 자, 브라우저 열면은 이제 주소가 슬래시로 걸렸기 때문에 그냥 로컬호스트 콜론 8080까지만 뜨면은 이 메서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요건 조금 이따 지울 거예요. log.debug 디버그 메시지 log.info 정보 메시지 log.1 경고 메시지 log.error 에러 메시지. 자, 이렇게 구현을 해 놓으면 재가동을 해야 돼. 이게 원래 코드 바뀌면 자동으로 재가동을 하는데 지금 제 컴퓨터가 이상한 건지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이 로그로 처리한 게 콘솔 창에 출력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사용한 메서드가 어떤 종류인지가 앞부분의 대괄호 안에 이제 표시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력되는 내용이 프로젝트 안에 로그스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기록으로 남는다 그랬어요.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출력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하는 결과값을 여기 터미널에서 일일이 확인할 게 아니라 이 파일을 열어보면 된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에러 상황들도 여기에 남을 거예요. 자, 용도는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메시지가 이렇게 4개가 다 남았잖아요. 보통은 내가 개발하면서 이제 변수 값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개발 잘하는 사람이랑 헤매는 경우를 딱 비교해보면은 금방금방 캐치하는 경우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변수 값 직접 출력을 해봐요. 그러니까 본인 눈으로 직접 결과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건데, 헤매는 경우는 변수값 출력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제가 드린 교환이랑 틀린 그림 찾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퍼블리싱 작업을 한 거잖아요. 화면 딴 작업. 솔직히 퍼블리싱 코드는 어느 정도 감으로 찍어도 돼요. 정확히 알고 코딩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다. 그냥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왔다 갔다 바꿔가다가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라고요. 퍼블리싱은 그렇게 작업해도 돼요.
근데 백엔드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추측으로 코딩하면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내 눈으로 직접 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추측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또 힘든 게 프레임워크라는 게 내가 판을 짜는 게 아니라 원래 짜여져 있던 판 위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래 짜여져 있는 판이 어떤 구조인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코드가 작동하는 흐름을 그냥 외워야 돼. 프레임워크 접근 방법은 일단 암기예요. 암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개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부러 지금 얘기를 좀 긴장감 끌어올리려고 좀 세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요점은 추측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잘 모르겠는 부분은 모르겠다고 하고 차라리 절 부르세요. CSS는 저도 감으로 찍는 거 많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자, 변수를 출력해 보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발자가 확인 용도로 출력하는 값들이 대체로 디버그 메서드를 사용을 해요. 디버깅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과정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발자가 테스트용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쓰던 system.out.println을 대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nfo랑 워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코딩을 잘못하면은 시스템이 경고 메시지 같은 걸 로그에 남겨줄 거예요. 그럼 try catch 같은 거 쓰다가 캐치 블럭이 작동을 하면 뭔가 에러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 예외 상황일 때는 로그.에러로 기록을 남기면 돼요. 캐치 블록용. 개발을 하는 동안은 내가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니까 테스트용 메시지를 구구절절히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이 끝나면은 그 테스트용 메시지를 굳이 계속해서 남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로그를 처리하는 메시지들은요, 각각의 수준이 있어요. 로그 레벨이라고 표현하는데, 트레이스, 디버그, 인포, 워닝, 에러 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시시콜콜한 메시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스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버그, 인포, 워닝, 에러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굳이 숫자를 매기면은 1, 2, 3, 4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트레이스까지 포함하면 1, 2, 3, 4, 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백 스프링 설정 파일 안에 아직 데이터베이스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만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워닝 레벨인데요. 프로젝트 패키지 안에서는 디버그 수준으로 걸어놨단 말이에요. 자,
1, 2, 3, 4, 5라 그랬죠? 그러면은 2, 3, 4, 5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설정 파일에 적용되어 있는 게 지금 2수준이라고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2수준보다 높은 메시지는 다 작동을 해요. 이 설정 값에 의해서 이게 디버그라고 하는 게 2수준 이상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요 4개가 전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동안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완성했어. 이제 정식으로 오픈해야 돼. 그러면 시시콜콜하게 메시지 다 남겨놔봐야 쓸데없이 용량만 차지하니까 그때는 여기를 에러로 고칩니다. 그러면 이게 5수준 이상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때는 요 3개가 작동을 안 해요. 얘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심각한 에러 상황만 로그로 기록을 하는 거고,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테스트하느라고 출력해 놓은 거는 굳이 기록을 안 남기는 거죠. 이미 오픈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테스트가 끝나 있을 테니까. 자, 이게 로그 설정 파일이에요. 근데 지금 요 메서드, 그러면 지금 이 로그 수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 로그 메시지 요거만 딱 확인하면 로그 수업은 끝난 거거든요. 근데 고작 꼴랑 요거 4줄 문자를 출력하자고 이 세팅하기엔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겨보자고. 자,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웹브라우저가 백엔드에 접속해서 이렇게 화면을 받아오면 그 주소를 클릭했을 때 웹브라우저와 백엔드 간에 뒷단으로 주고받는 정보가 있다 그랬죠. 그걸 헤더 정보라고 하는데, 응답 헤더는 백엔드가 웹브라우저한테 주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너한테 결과를 줄 건데 그 결과가 텍스트 기반의 HTML이고 문자 셋은 UTF-8이야. 한국어로 돼 있어. 60초 안에 받아가야 돼.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때 생성이 된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정보 아니에요. 한편 웹브라우저가 백엔드한테 주는 정보는요, 대체로 첫 번째, 나 지금부터 백엔드 너한테 정보를 요청할 건데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이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 줘야 돼. 대부분 텍스트 기반의 HTML로 들어오죠. 여기 없는 것들은 웹브라우저가 무조건 다운로드 처리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유저 에이전트 맨 밑에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의 정보입니다. 전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체로 백엔드들은요, 얘가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열에서 브라우저의 종류와 버전, 그리고 접속한 운영체제의 종류와 버전,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요. IP 주소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자열이니까 이거 접속을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지. 자, 요게 지금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한 거고요. 엣지 브라우저로도 접속해 볼게요. 자, 엣지 브라우저도 개발자 도구 있어요. 똑같아요. 자, 기능도 똑같아요. 왜냐면 애당초 같은 브라우저거든요. 자, 네트워크 탭에서 새로 고침하면 여기 맨 밑에 유저 에이전트라는 거 있죠? 자, 이거 복사해서 또 메모장에 붙여볼게요. 자, 윈도우스 NT 10.0. 뭐 이건 당연히 똑같은 운영체제니까 윈도우라고 뜰 거고요. 자, 보세요. 위에가 크롬이고 아래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예요. 기본적으로 애플 웹킷으로 돼 있고요.
이 애플 웹킷으로 크롬이 먼저 만들어지고 크롬을 가공해서 사파리가 만들어졌대. 그걸 다시 한번 가공해서 엣지가 된 거예요. 애당초 같은 브라우저예요. 엣지하고 크롬은. 브라우저 종류가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문자열로 내가 뭐 문자열의 길이라든지 서브스트링이라든지 스플릿이라든지 이런 거 겁나 때려박아갖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문자열에 대한 예외 상황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웹브라우저의 출력값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황에 따라서 조건문 넣어서 분기를 하죠. 자, 한편 백엔드 입장에서 자기한테 접근한 웹브라우저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IP 주소가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주소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을 좀 넣으셔야 돼요. 요 설정 값이에요. 정확하게는 자바 버추얼 머신에 전달하는 파라미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정이 아니라요. 그 프로그램 실행될 때 자바 버추얼 머신에 전달하는 파라미터예요. 왜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기본적으로 IP 주소를 캐치를 안 해요. IPv6라고 하는 주소를 캐치해요.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IP 주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될 때 부여받는 주소가 IPv4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고요. IPv6라는 체계가 있어요. 이게 IPv4가 주소가 각각의 자리마다 0부터 255까지의 자릿수니까 언젠가는 고갈될 거란 말이에요. 이미 고갈이 됐어, 사실. 그래서 요 체계를 좀 뛰어넘겠다고 16진수 기반으로 다시 만든 체계인데 망했어요. 아무도 안 써. 근데 자바 버추얼 머신은 기본적으로 이 체계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한테 IPv4 체계를 사용해라 라고 옵션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설정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설정 열고 소스 들어가서 자, 맨 밑에다가 또 따옴표 열고요. spring.ls.java.vm.args 들어가고 따옴표 연 다음에 d.java.net. prefer IPv4 state equal true. 요거는 자동 완성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동 완성 쓰시면 안 돼요. 문자열이라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제시해주는 게 엉뚱한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를 획득하는 방법인데요. 요건 저도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한 코드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에서 IP 주소를 획득할 때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쓰고 있죠. 이 객체가 뭐냐면은, 자, 이제 요 메서드는 필요 없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제 슬슬 버벅거리기 시작하네. 자, 컨트롤러 메서드의 큰 역할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웹브라우저로부터의 요청을 수신하는 기능이에요. 이 요청에는 URL이 있고요. 요청, 그 다음에 get, post, put, delete 전송에서 같이 들어오는 파라미터들, 변수들, AJAX 했을 때 보냈던 그 변수들 있죠? 그거를 받는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헤더가 있어요. URL, 파라미터, 헤더. 이것들이 요청할 때 전달되는 정보들이에요. 요청을 수신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로부터 백엔드가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걸 뜻해요. 두 번째는 웹브라우저에게 응답을 전송하는 기능이에요. 이때도 응답에는 일단 헤더가 있고요. 헤더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 스프링이 자동으로 처리하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보여줄 컨텐츠가 있겠죠. 컨텐츠의 구성 방법은 1번 HTML 플러스 CSS 플러스 자바스크립트, 이거를 뷰로 구성을 하죠. 2번은 JSON. JSON으로 처리하면 이때부터 RESTful API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는 게 리퀘스트고요. 응답을 처리하는 걸 리스폰스라고 해요. 이거 다 젖었네. 자,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를 처리할 때 요청이라 그랬죠. 이때 선언해야 되는 게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타입의 리퀘스트라는 객체입니다. 선언만 해놓으면 스프링이 알아서 객체를 할당해서 넣어줘요. 파라미터로. 객체를 직접 만드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냥 선언만 해주면 알아서 넣어줘요. 그걸 객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가 리퀘스트 객체죠.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고요. 브라우저로부터의 요청 정보를 담고 있어요. 코딩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부할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이제 GPT로 써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가 java x.sublit.http 안에 패키지가 들어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쵸? 사용한 거 봅시다. 자카르타.sublit.htp로 시작하죠. 어제 얘기했죠. 오라클이 JSP 개발을 포기하면서 원래 자바 안에 있던 웹 개발 기능 패키지를 드러냈어요. 안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 오픈소스 그룹이 자카르타라는 이름으로 넘겨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력이 되게 중요해. 자칫하면은 잘못된 내용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해야지. 이거 임포트 구문이니까 그냥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에러밖에 안 나는 거야. 왜냐면 이런 패키지가 없으니까. 왜냐면 GPT가 학습한 기간이 최신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판단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원래 이론이라는 체계는 한번 정립되면 몇십 년째 안 바뀌는 거니까 이론에 대한 건 상관이 없는데, 최신 기술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해. 왜냐면 얘가 학습 기간이 최신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카르타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브라우저의 IP 주소를 획득을 해볼 겁니다. 코드는 제가 교환에 넣어놨는데 그냥 바로 여기다 툭 하고 찔러 넣을게요. 자, 일반적으로 IP 주소 획득하는 방법을 보면은 리퀘스트 객체에서 헤더 안에 포함되어 있는 xforward4라는 값을 조회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실제로 우리 실습 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 IP 주소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웹사이트 실무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IP 주소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IP 주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나한테 누가 접속했는지 모르는 거야. 얘가 정상 유저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용자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프록시를 거쳐오는 경우, 두 번째가 VPN 같은 거 쓰는 경우. 자, 내가 있고 웹사이트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접속을 할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접속을 하는데, 그때 내 주소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접속한 건지 얘를 헷갈리게 하고 싶어. 그럴 때 경유지를 엄청 많이 거쳐서 가는 거예요. 막 전 세계 어디를 경유해서 왔다, 뭐 이런 거 영화에 가끔 나오죠. 이게 프록시예요. 그러면 웹사이트 입장에서는 누가 접속했는지 파악하려면 이걸 단계를 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지. 자, 경유지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몇 단계를 경유해서 가는 과정에서 접속되는 데이터, 요청 정보나 응답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 이게 VPN이에요. 보통 이제 VPN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가 암호화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백엔드 입장에선 누가 어디서 접속했는지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거 해외 계정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써요. 왜냐면 넷플릭스에서 한국에서 접속했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 네트워크 기술이니까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쳐올 때 IP 주소가 제대로 안 들어와요. 헤더 값이 바뀌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IP 주소를 취득할 수 있는
현존하는 모든 값이에요. 여기서도 IP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상한 기계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P 주소를 획득한 다음에 로그에도 남겨보고 모델 객체에다가 클라이언트 IP라는 이름으로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HTML에서 그 이름으로 변수를 출력할 수 있죠. 자, 타임리프 걸어야 되고요. 요게 있어야 th라고 하는 접두사로 타임리프의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실행하면 접속했을 때 이렇게 IP 주소가 떨어지는데 지금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백엔드 주소가 지금 로컬호스트라서 그래요. 자, 본인의 IP 주소를 사용해서 직접 접속하면 192.168.104 이게 제 IP예요. 접속하면은 IP가 뜨죠. 자, 저번에 제가 그 백엔드 테스트 실습하느라고 제 IP 주소에 대해서 방화벽을 다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데스크탑 쓰시는 분들 각자 자기 컴퓨터에서 제 컴퓨터로 접속을 해보셨었어요. 노트북은 안 돼요. 쓰시는 분들 이 주소로 접속해 보시면은 화면에 출력되는 게 여러분 각자의 개인 IP 주소가 될 거예요. 이 웹브라우저가 작동하는 컴퓨터의 IP 주소인 거죠. 그럼과 동시에 저는 IP 주소를 아까 로그로도 기록을 했으니까 어느 컴퓨터에서 나한테 접속했는지 저한테는 텍스트 기록으로 다 남는다는 거예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시점에 누가 접속했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 컴퓨터를 여러 대 관리하는 곳에서는 어느 IP가 어느 컴퓨터에 부여되어 있는지 관리하는 그 문서 대장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 시간대 CCTV 좀 봅시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나오는 거지. 이게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야. 나온다고 했더니 몇 명 접속하다 말았구나. 자, IP 주소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백엔드 주소가 아니에요. 백엔드한테 접속한 웹브라우저의 컴퓨터 주소. 자, 그 다음에 request.getHeader라고 하면서 아까 유저 에이전트였잖아요. 그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을 뽑아와요. 똑같은 코드가 두 번 들어갔네. 자, 그래서 얘를 모델한테 한번 던져볼게요. 자, request.getHeader라는 코드로 유저 에이전트라는 헤더 값을 뽑아서 이거를 웹브라우저한테 다시 모델로 던졌어요. HTML에. 그러면은 HTML에서는 다시 이거를 UA라는 값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여기 UA라고 보냈으니까. 아, 이거 재가동 좀 귀찮은데? 자, 그럼 이제 새로 고침했을 때 유저 에이전트 값이 이렇게 찍힌다고요. 이게 백엔드가 지금 화면에 출력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로그를 확인해 보면은
나한테 접속한 웹브라우저의 버전 정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문자열에서 웹브라우저는 뭐고 운영체제는 뭐고 장치 종류는 뭐고 이런 식으로 딱딱 이제 정형화된 값을 뽑고 싶은데 그거는 문자열을 내가 파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파서 포자바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스프링 기본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메이블 레파지토리에서 직접 검색을 해야 돼요. 자, 메이블 레파지토리에서 직접 검색을 해요. 교환을 준비한 이후에 버전이 혹시라도 올라갔을까 싶어서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유저 에이전트 파서 포 자바. 이건 구글 웹툴킷. 여기 있네요. 자, 최신 버전 1.6.1이네요. 버전 안 올랐네요. 여기서 이제 그래들 들어가서 요 코드 복사해서 빌드.그래들에 넣는 거였죠? 예전에 여러 번 했습니다. 뭐 지금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고 여기 PDF에서 복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값이 안 바뀌었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 가동 멈추고 빌드.그래들 스프링 프로젝트는 빌드.그래들이요 루트에 있어요. 여기다가 디펜던시즈 여기다 넣는 거였죠. 스프링이 이미 이만큼 자동으로 넣어줬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저는 미리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은 라이브러리가 갱신이 되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저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기능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파서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건데요. uaparser.client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거예요. 임포트 잘 확인하세요. 이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파서 아무거나 고르지 말라고요.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직접. uaparser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도 컨트롤 점 누르면은 혹은 자동 완성 코드 쓰면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클라이언트로 시작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 패키지 이름을 직접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uaparser.client예요. 아무거나 고르지 말라고요. 자, 이제 요 얘기는 그만할게요. 잔소리 너무 심했다. 자, 그래서 임포트에서 uaparser 거를 만듭니다.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uaparser라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파서 객체한테 아까 유저 에이전트 문자열을 줬어요. 그럼 얘가 안에서 그 문자열을 뭐 서브스트링이건 스플릿이건 써갖고 지가 알아서 정보를 다 쪼개. 그래서 요 C가 갖고 있는 내용을 toString으로 확인해 보면은 이제 유저 에이전트 문자열 원본 자체가 나오는데 요 C라는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브라우저 패밀리 모델에도 추가하고 로그로도 찍었어요.
웹브라우저의 종류, 메이저와 마이너는 버전이에요. 뭐 1.0 이렇게 하면은 메이저는 1이고 마이너는 0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OS 패밀리, 운영체제 종류,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의 버전과 운영체제 버전을 분기하고요. 장치 종류. C.device.family. 디바이스는 버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멤버만 수는 똑같이 짝 맞춰서 갖고 있는데 찍히는 값은 없어요. 자, 이렇게 각종 정보들을 이 UAC라는 패키지로 추출을 합니다. 얘도 출력해서 확인해 볼게요. 전달된 변수들 브라우저에 출력을 시켰습니다. 중단하고 다시 가동해야죠. 자, 그럼 이제 브라우저 정보가 크롬이고 버전은 136.0이래요. 운영체제 정보는 윈도우스 10이고 디바이스 정보는 아더라고 나온 게 일반 PC는 아더라고 뜨더라고요. 안드로이드냐 아이폰이냐 뭐 그 차이는 정확히 나오고요. 자, 엣지 브라우저로 접속하면은 브라우저 패밀리 엣지라고 뜹니다. 근데 크롬이랑 버전이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롬이 업그레이드 되면 엣지도 같이 업그레이드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백엔드가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메서드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메서드들은 각각 고유한 URL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이 메서드에 접속을 해요. 얘가 실행되겠죠?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이 접속할 거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면 얘네가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이 돼요. 자, 각각의 메서드들이 전체 흐름에 영향을 안 주고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는 거 뭐라 그랬지? 비동기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스프링부트 자체가 제어를 하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하면서 사실 비동기 이슈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코딩할 이슈가 없어. 왜냐면 스프링이 제어를 해버리니까. 근데 얘네가 그 메서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호출되니까 어느 메서드가 호출되는지는 내가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출력되고 있는 로그가 어느 메서드에서 출력되고 있는 건지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획득해야 되는 정보가요. request.getRequestURL 객체 타입이에요. 스트링 버퍼 객체거든요. 얘를 toString으로 처리하면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URL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request.get 메서드면은 get, post, put, delete 중에 한 가지 값이 떨어져요. request.get query string이라고 하면은 물음표 이후에 query string 문자를 다 가져와요. 자, 그러면 query string이 널이 아니라면 URL 뒤에 물음표 찍고 붙여주면은 전체 풀 URL이 뜨겠죠. 이렇게 해서 접속한 방법과 실행 중인 URL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 로고 너무 많이 생겼으니까 좀 지울게요. 요 정보 이제 HTML에도 출력해야죠, 참. 마지막으로 요청 정보.
자, 그럼 실행을 하면 이제 요청 정보 get 방식으로 접속을 했고, 주소는 hp localhost 8080이다. 만약에 여기에 쿼리 스트링을 보낸다. A는 100, and B는 200, and C는 300.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쿼리 스트링을 보내면은 그 쿼리 스트링 정보도 같이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가 로그에 기록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한 브라우저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는 거지. 난 요거만 접속했는데 지금 어디에선가 요걸 또 테스트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는 로그라는 개념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가 프론트엔드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유저 에이전트라는 헤더 값에 기반해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정보를 각각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직접 로그로 남겼는데, 자,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게 끝이에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이 정보들이 모든 메서드가 로그를 자동으로 기록하게 체계를 만들 거예요. 그래야 코딩하다 에러 나면 어느 메서드에서 에러 났는지 따라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거